볼셰비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옛날 러시아 제국을 다시 만들자고 하는 백부일 텐데요. 두 가지 세력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민군인데요. 그래서 농민군을 그러니까 그린암이라고 하죠. 녹군이라고 하죠. 크게 봤을 때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볼가강과 시베리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콜차크라는 사람이 이끌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남부는 데니킨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북쪽 바로 페트로그라드까지 올 수 있는 그 길이 또 열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 적군을 두고 백군이 다 포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전 연패로 적군을 몰아넣은 골칫거리 군대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체코 군단입니다. 체코 군단하고 힘을 합친 게 콜차크가 이끄는 백군이었는데 카잔을 함락시킨 이후에 사마라를 얻게 되고 시비르까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볼셰비키가 위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트로츠키가 나섭니다. 대규모 반격 작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전격전처럼 확전을 시켜가면서 소련군이 생각했던 볼가강 회랑 확보를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체코군도 그럼 여기서 그냥 같이 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볼셰비키랑 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콜차크를 잡아서 넘길 테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아니 발 빼는 거 정도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 완전 배신이죠. 항상 용병은 편을 바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은 결국에 물러나면서도 또 우리에게 굉장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관계를 맺고 가죠. 뭐요? 연해 중에 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맞습니다. 독립군입니다.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그 당시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무기죠. 무기가 엄청나게 부족했잖아요. 한국사 공부를 하다가 가끔가다 체코제 무기를 대한 독립군이 얻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체코까지 갔나? 그러니까 체코가 뭐 군수 공업이 발달해서 거기서 물건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코 군단이 와서.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거쳐서 러시아를 빠져나가면서 무기를 이제 쉽게 말해 재고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독립군이 받아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때 모은 무기로 싸웠던 게 바로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대첩. 예. 근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게 예. 참 그 1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그러다가 적백내전 속으로 휘말렸다가 야, 이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치적인 선택들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가는 길에 들린 곳이 연해주고 거기서 그 독립군에게 무기를 팔았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은 인연이네요. 그 사실 그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과 한국 내지 조선의 연관성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밀접한 연관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돌발 퀴즈를 하겠습니다.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어떤 국권 회복의 기회로 그 삼으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헤이그에 밀지를 가진 어떤 활동가들을 보내서 세계 만방에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독립을 요청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그때 파견된 3명의 아주 어렵다. 네, 이준 열사가 제일 유명하죠. 이준열사 말고 나머지 2명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이상설 맞습니다. 이상설 한 명 예. 더. 이휘종? 맞습니다. 이휘정입니다. 과학 영재뿐만이 아니라 국사 영재도 이 인물이 러시아 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차크와도 연관이 됐습니다. 이건 잘 못 들어본 얘기인데. 사실은 이 이휘종 열사의 그 아버지가 이범진 열사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말기에 러시아 제국과 연계해서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해외 각지를 돌아다니는데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 아들이 바로 이휘정입니다. 이미 그러면 세상에 눈이 예. 그래서 제감각이 세계 있습니다. 각지를 돌아다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아예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생시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사관학교죠? 들어가서 진짜 독특하네. 수료를 하죠. 그리고 러시아 제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 귀족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요. 사랑만 양생이다 진짜. 그리고 또 한 번 블라디미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러시아에서도 사관생도로 교육을 받죠. 그리고 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 장교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군 장교로 싸우게 되고 너무 잘 싸웠다고 해가지고 니콜라 2세가 귀족자에까지 내려줘요. 그리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볼셰비키에 가담합니다. 왜냐하면 만장하네.
윌슨도 민족 자율주의를 말했지만 볼셰비키와 레닌도 민족 자율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혁명 러시아에서 발간한 신문에 이휘정에 관한 기사가 나요. 기사가 나요? 예. 콜차크가 점령하고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우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불군 군대가 탈환할 때 네. 투입됐던 부대의 기관총 부대장이 바로 이휘정이었습니다. 아. 혁명 러시아에서 가장 그 영예로운 무공훈장이었던 붉은기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행적이 일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되게 궁금하네. 이휘종의 그 후손들이 행적을 연구하는데 아마도 혁명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1924년 이후로는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의 어떤 복잡한 사정 때문에 볼셰비키에 협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활동했던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 뒤에 뭐 워낙 이념이 갈라지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와 대한민국 뭐 최초의 한마디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 러시아 육군사관학교의 예, 예. 귀족 자리에 다 한국 최초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인들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20세기 초의 인물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와.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화로 나오죠. 예. 이분의 최후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아주 귀중한 주제일 것이고요. 말 나온 김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 관련된 그 연구를 하면서 1차 사료를 보는데 계속 그 조선인에 관한 그 얘기가 사료가 걸리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이 유럽 러시아, 그러니까 우랄 산맥 서쪽에 사는 조선인들의 수가 얼마쯤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2만 명이었습니다. 꽤 많아요. 적지 않은 숫자였죠. 꽤 멀리 왔네요, 진짜. 조선 말기에 농사지을 땅을 찾아서 연해주로 이주를 하거든요. 연해주에 정착해서 농사일을 하다가 러시아 제국도 산업화가 되니까 유럽 러시아라 우랄 지역에 공장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버는 돈보다는 공장이라든지 산업체에서 일을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들이 또 우랄 지역이라든지 모스크바 아니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2만 명이라고 추산이 되는 건데 또한 한국 현대사를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조선인 최초의 그 볼셰비키 당원이라고 할 때 알렉산드라 킴이라고 하는 그 분을 여성 알거든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우랄 지역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직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사에서 러시아 혁명 내전과 조선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연해주나 동시베리아의 국간대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혁명의 중심지였던 유럽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조선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가장 급한 불이 난 곳은 백군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세 군데에서 이렇게 몰려 들어갔는데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야 동부 콜차크가 당했대.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군에겐 불리한 상황이고 적군에겐 유리한 상황. 1919년 이때 승부수를 던진 백군이 있다면서요. 데니킨 장군이 이제 이끄는 쪽이었는데 아조프해로 돈강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저 지역이 또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근거로 해서 백군의 잔당 세력들이 저 당시에 겨우 숨어 있었는데 다시 남부의 백군 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데니킨 장군의 휘하에서 규합을 해서 볼가강을 따라 심장부로 모스크바 쪽을 향해서 진군하려는. 사실 이 데니킨 장군이 이끄는 백군이 러시아 내전 전체의 백군의 주력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안 네. 돼요. 일단 병력 규모가 거의 한 15만 정도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고 일단 코사크가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굉장히 카자크들이 많이 네.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또 규합을 합니다. 규합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군대들도 여기 규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코르니노프뿐만 아니라 알렉세예프도 함께 이제 군대를 만들었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 서쪽 부분은. 근데 이 사람도 전사를 하고 이 두 군대를 다 한꺼번에 받게 된 사람이 바로 데니킨이에요. 그래서 데니킨 입장에서는 1918년 말 19년 초에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대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하나는 콜차크를 내가 함께 뚫어내면은 자연스럽게 동부전선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합류해서 같이 먹을 수 있죠. 합류해서 함께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옵션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옵션은 뭐였냐면 내 이익도 중요하고 한데 네. 자원이나 한번 얻어보자. 어. 석탄 자원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하자. 돈바스 지역 공격입니다.
돈바스. 지금의 우리 그 알고 있는 네, 돈바스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일대를 장악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땅덩이가 워낙 어때요? 그죠? 크죠. 그러니까 이 병력도 더 많이 소모되고 또 필요한데 그만큼 병력도 안 모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1919년 여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동부는 끝나가고 있잖아. 동부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죠, 아. 지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이 바로 제니킨의 반혁명군이었는데 코사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러시아 제국에게 그 기병대원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농민들이 농노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지주에게 종속돼 있는데 이 코사크들은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에서 독자적인 자치체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기병대원으로 러시아 제국군에게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면서요. 농민들이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농민과 다른 자기 특권 계급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일반 농민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볼시비키들은 코사크의 자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명령에 따르라는 얘기죠.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볼셰비키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제니킨 군과 결합이 된 것이죠. 전체 군 중에 가장 목적의식도 뚜렷하고 예. 반혁명주의가 강한 구, 그리고 전투력도 강한 부대가 예. 코사크겠네요. 그래서 뛰어난 장교, 그다음에 뛰어난 정예 기병대가 결합을 하면서 엄청난 기세로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스크바 밑에 있는 도시가 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위협을 받았고요. 이때 뭐 모스크바 거의 패닉에 빠질 정도로 이 공포심에 휩싸였을 텐데 결국은 실패하는데요. 왜 실패하는가를 따져보면 반혁명군의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크게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아무래도 불화일 텐데요. 이 제니킨이 최고 사령관이긴 한데 그 밑에 못지않은 세력을 가진 장군이 브란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니킨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출신으로 최고 사령관을 간 인물이고 자수성가한 스타일. 예. 진짜. 브란겔 같은 경우는 이 발트해 지역의 귀족 가문의 자손이에요. 사진만 봐도 거만하네요. 예. 그래서 브란겔이 볼 때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불만을 가졌던 것이고 제니킨은 쉽게 말하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무시한다 이런 그 불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략 전술을 딸 때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했고요. 또 하나 코사크의 또 기질이 드러납니다. 코사크는 근거지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예요. 여기서 자기의 특권을 다시 되찾고 어떤 자치권을 누리려고 하는데 제니킨의 지휘를 받아서 모스크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부터 갑자기 힘이 떨어져. 예, 그러면서 모스크바로 가면 갈수록 내가 여기서 왜 싸워야 되는가. 근데 백군도 약속을 안 해준 거잖아요. 자치권 준다는 약속을. 양쪽이 다 미적미적한 상황인데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걸 깨닫는 순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세 번째 요인이 그린 아미, 농군, 게릴라. 녹군입니다. 예. 그것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아나키스트였던 네스토르 마크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마크노. 예. 제니킨이 코사크를 이끌고 북쪽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할 때 그 본진을 털어버립니다. 후방에서 교란을 하는 것이죠. 타창카를 타고 다니면서 우크라이나 일대와 남러시아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제니킨 군대의 후방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가던 제니킨 뒤가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기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특히나 코사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우리 집 지키자고 출발했는데 우리 집 털린대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니킨 같은 경우는 지금 병참선이 길어질 대로 길어졌는데 거기다가 지금 후반까지 털리니까 가면 갈수록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녹군은 원래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니네 우리 안 건들면 내가 안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근데 건드렸어요. 엄청나게 약탈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보급선이 길어지니까 식량이 없잖아. 그럼 현재 약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전선 지금 엄청 넓습니다. 군대에 많이 필요하죠. 정말 강제로 징발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볼셰비키도 싫고 백군도 다 싫은데 이놈이 더한 백군이 놈이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제 느낌이 제일 나빠 지금 상황인 거군요.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것이 그 사이에 붉은 군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넓은 러시아 평원에서 코사크가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아주 뛰어난 그 기병 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영감을 받은 트로츠키와 레닌의 캠페인이 벌어지죠. 우리 붉은 군대도
기병화하자. 그렇지. 그래서 기병대를 강화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되는 부대가 바로 제1기병군단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제1기병군단의 사령관이 세미온 부디온니 부디온니. 그리고 클레멘트 보로실로프, 게오르기 주코프. 예. 독소전쟁에서 나치 독일과 싸울 때 핵심을 이루었던 붉은 군대의 지도부가 사실은 이 데니킨과 싸우는 붉은 군대 제1기병군단에서 다 핵이 마련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데니킨의 남부 전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짜리친 전투입니다. 이 짜리친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게 뭐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나중에 스탈린그라드가 됩니다. 딱 바로 느낌 오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카자크가 봉기하면서 노린 곳도 딱 저 짜리친입니다. 당연히 붉은 군대도 저 지역을 갖다가 우리 뺏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저 지역에 병력을 파견해 갖고 막 농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때 저 지역으로 파견된 붉은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보로실로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또 정치위원 한 명이 파견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철의 강철의 대원수 사나이.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된 거죠. 그 왜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쓰였는데 이 정치위원으로 스탈린이 왔군요. 그렇죠. 근데 이 스탈린이 재밌는 거는 처음에 원래 군 지휘하는 정치위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 스탈린을 저기다 보낸 이유는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업지대. 그러다 보니까 이 곡창지대에 내려가갖고 너 가서 식량 좀 걷어와. 어떻게 보면 식량 수탈할 목적으로 그 임무로 보냈었는데 딱 이 지역에 부임하고 보니까 지금 이게 식량이 급한 게 아니야. 이 지역을 빨리 평정하는 게 급해.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와 있던 보로실로프랑 의기투합하는 겁니다. 보로실로프, 너 나랑 같이 한번 잘해보자. 형님,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때서부터 이 둘의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요. 스탈린의 야망이 보로실로프를 넘어오게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둘 다 굉장히 공을 세워서 이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오고 싶어 했던 이 욕구가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군 권력이 딱 만나서 여기서 한번 우리 제대로 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18년 이 짜리친을 향한 이 카자크들의 돈 카자크들의 공세를 갖다가 연이어 막아냅니다. 왜냐하면 카자크들이 야지에서 기병전은 잘하지만 이렇게 요새화된 곳을 공략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을 이용해서 대포를 많이 실어와 갖고 그 대포로 이제 막 물리치게 됩니다. 그 장갑 열차가 철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강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면 그냥 대포 쐈거든요. 데니킨의 모스크바 공세가 실패했던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이 짜리친에서 계속 적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소모가 계속 돼버리는. 네, 왜냐하면 상당히 여기가 오랫동안 뭐냐면 딱 버텼죠. 전선을 봤을 때는 경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을 딱 지지축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더 올라올 수 없게끔 만들었던 거죠. 저게 만약에 1918년에 뚫렸으면은 확 이 올라갔죠. 백군이 이게. 네. 볼가강을 따라서 철도와 수운을 통해서 진격하면은 저게 우랄 저 상부 네. 넘어가갖고 그 당시 기세 좋던 콜차크 군대와 그러니까. 합류할 이게 그 아까 제가 가능성도 설명했던 있었거든요. 그거잖아요. 네. 백군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네. 남부군과 동부군이 동부군이 합쳤으면. 합쳤으면 이거는 내전 어떻게 됐으면 네, 18년 중후반에는 그걸 선택 안 했죠. 네. 그걸 막은 게 어떻게 보면 스탈린이기 때문에 네. 스탈린의 신화가 여기서 그래서 짜리찌라고 하는 도시의 또 이름 변천사를 살펴보면 또 한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그 러시아 남부의 요충지인데 짜리찐이 원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짜리나라는 말이 여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카테리나 대제가 세운 도시라고 해서 뭐 짜리찐이라고 설명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볼가강의 지류가 짜리짜라고 하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리짜라는 말에서 짜리찐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를 지금 뭐 심중경님과 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스탈린이 막아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정부가 소호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1925년쯤에 스탈린이 계속 이제 그 권력을 키우고 있을 때 약간의 그 아부성 그 당원들이 당신이 여기서 드디어 이제 전국 스타로 성장을 했으니 이 도시의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로 바꾸자라고 해서 스탈린그라드가 된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격전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3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질 때 볼가 강의 도시라는 뜻으로 해서 볼고그라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19년 10월이 돼서는 기세 좋게 올라갔는데
기세 좋게 다 뺏깁니다. 네, 남부도 평정이 네, 되는 다 뺏기게 됐고 결국 데니킨이 이제 그해 말에 이 남부 지역 백군의 총사령관직을 내려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브랑겔이라는 브랑겔이, 사람이 예, 이제 예. 다시 총사령관이 되게 됩니다. 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은 됐네요. 이게 네. 브랑겔의 근거지는 오늘의 크림반도였고요. 네, 네. 여기서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모스크바를 노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이 기세가 뒤집어졌죠. 꺾였기 때문에 크림반도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꺾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코사크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볼셰비키라면은 싹 예. 숙청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쉽게 엄청난 탄압을 하고요. 거기에 못 이긴 사람들은 크림반도를 떠나서 이 서방으로 망명하게 많이 됩니다.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혁명 러시아의 일부로 다시 탈환이 되고 모셰비키 체제가 들어섰는데 이때 거기 사는 코사크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죠. 그래서 수십 년 뒤에 나치 독일이 이쪽을 들어왔을 때 코사크들의 상당수가 마치 독일 편에 나치 독일 편에 들어가서 옛날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악연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코사크의 어떤 파란만장한 변화를 소설로 쓴 사람이 바로 미하일 숄로호프였고 노벨 문학상을 받죠. 고요한 동강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부도 기세 좋게 갔다가 금을 찍먹하고 다 뺏기고 끝났고 남부도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가서 턱밑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초반에 그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빨리 합류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무너져서 남부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네요. 예. 서부죠. 서부의 유대니치는 또 어디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냐면은 독일과 저 지역에 독일과 발트 3국의 독립 세력들과의 관계가 네. 있습니다. 저 지역의 독립 국가들이 이미 홍역을 치른 데 중에 하나가 바로 핀란드였어요. 핀란드도 저때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남부 헬싱키 쪽에서는 우리가 사회주의 핀란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고 그거는 못 봐주지 하면서 백색 핀란드군이 조직이 돼갖고 거기서 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색 핀란드군을 도와준 결정적인 세력이 또 독일이었어요. 그때 백색 핀란드군을 지휘한 지도자가 바로 만네르헤임 원수입니다. 이 만네르헤임 원수가 나중에 우리가 또 1939년 40년에 보게 될 겨울전쟁. 그죠. 겨울전쟁에서의 그 당시 핀란드 지도자가 되는 게 그때 왜 독일이랑 핀란드랑 그렇게 결탁을 했느냐. 저때 민족주의 진영이 집권하는데 독일이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때부터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저 당시에 당연히 보수주의 정부로서 동프로이센 가까운 곳에 이 사회주의 정권들이 세우는 걸 갖다가 눈꼴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와 발트 3국 독립주의자들에게도 각종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저기는 굉장히 페트로그라드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볼셰비키 세력에게도 굉장히 눈엣 가시였거든요. 계속 야 여기가 뺏기면은 우리 앞마당에까지 다 장악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쪽에선 그래도 병력을 보내갖고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걸 독일이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트비아 쪽에 백군 세력들이 이제 얹히게 되는 거죠. 야, 얘네들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좀 같이 한살림 하면서 세력을 도모해보자. 조합을 해서 가게 되는 거고 공세를 펼치게 될 때 영국 해군도 지원해 줍니다. 영국 해군이 발트에서 동시에 들어가면서 핀란드만에 있는 중요한 군항, 크론슈타트 같은 곳들도 포격해서 정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같이 간섭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니치가 1차 대전 때는 주로 카프카스 전선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졸지에 에스토니아 일대로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혁명 이후에 핀란드로 망명했다가 이 가까운 곳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제 병력들을 지휘를 하게 된 건데 근데 병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15,000 정도? 5천 2만 정도 네, 사이였죠. 2만 선을 셋 중에 모았어요. 가장 약한 세력이었군요. 그래도 정말 빠르게 진격합니다. 음. 제대로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페트로그라드 20km까지 왔어요. 오. 네. 도시가 난리 났습니다. 와. 완전히 난리 났고 긴장 상태에 다 빠져 있고 이때 레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전서 싸우기 너무 힘든데 여기를 우리가 내줘야 될 것 같다. 포기하자. 트로츠키가 반대하죠.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트로츠키가 직접 장관 유차를 타고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걸 뭐냐면 말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이 도시를 요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군인화 시키죠. 아, 선동은 하여튼 넘버 원이었나 네, 보다. 그래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요새를 만들고 참호파고 뭐 바리케이트 치고 엄청난 이 요새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증원이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보면은 거기가 철도 굉장히 중심지인데 도시 남쪽에서 들어오는 철도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데니치 군이 3개를 끊었어요. 3개를 장악하고 단 하나 그걸 못 끊었어. 모스크바에서 오는 그 철도만 못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를 쓰고 장갑 매찰 동원해서 증원을 한 겁니다. 거의 10만 명 가까이를 증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로초키가 저는 여기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홍길동이구나. 유제니치의 반혁명군이 페트로그라드를 위협할 때 이 당시에 그 책임자가 그 지노비에프였거든요. 네. 레닌의 또 다른 그 한 팔이었는데 이 사람을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트로츠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빠지시오. 여기를 내가 다 장악하겠소라고 하면서 선동을 했고요. 이 교수님, 트로츠키가요. 예. 지금의 러시아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우리의 이렇게 위대한 장수들이나 뭐 이런 것처럼 트로츠키가 엄청 추앙받는 장군이에요. 사실은 1920년대 말에 그러니까 스탈린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죠. 결국 패배하고 밀려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절대로 거론하면 그럼 안 돼요. 끝이에요? 그럼요. 아주 금기시되는 인물이에요. 골드모트라고 하나요? 거론해서는 안 입으로 되는 꺼내면 이름. 안 돼. 예, 그래서 러시아 그 볼셰비키 역사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트로츠키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냥 붉은 군대 사령관이 활약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름 안 나와요? 예, 트로츠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트로츠키가 뻘짓을 해서 우리 붉은 군대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서술되죠. 스탈린 얘기면 도시 이름 바꾸고. 예. 또 하나가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의 반응인데요. 이들이 워낙 그 상황이 안 좋고 살기 힘드니까 볼시비키 체제에 반대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혁명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루에 16시간 연장 근무를 자책하고 국수 전쟁의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딱 그 전의 느낌, 프리퀄이네요. 진짜. 그리고 근무 시간이 맞춰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전선에 가서 참호를 파고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적대시했어요? 반혁명군이 승리하게 되면은 결국 노동계급은 또다시 옛날로 억압받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트라우마가 있네. 예, 예. 진짜 레닌의 어떤 그 생각이 딱 들어맞은 도시는 페트로그라드네요. 그래서 결국 유데니치의 그 실패가 또 한 번 이 반혁명 운동의 구조적 결함 모순을 말해주는데요. 사실은 이 세계의 전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손쉬운 위치에 있었다면 유데니치였습니다. 지원도 좋고. 예, 그러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목표가 페트로그라드를 점령하는 곳인데 너무 거리가 짧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정말 손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페트로그라드를 점령하려면 핀란드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거기 지역으로 타고 내려오면 예, 바로 엄청나게 짧거든요. 네. 근데 왜 못 그랬느냐?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핀란드가 독립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 반혁명 장군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러시아 제국의 복원이에요. 핀란드 국경까지도 다 몽골. 예, 그 러시아 제국의 복원이라는 것은 러시아 제국 안에 있던 민족들의 독립을 사실은 허용하지 않고 달리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핀란드 독립 원상복귀, 그다음에 발트해 삼국의 독립 원상복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이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건데 이걸 예. 못했구나. 예. 게다가 이들이 힘의 근원지였던 에스토니아는 도움도 안 줘요. 왜냐하면 에스토니아는 또 볼셰비키가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잘한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되게 뛰어났거든요. 에스토니아한테 뭘 약속했냐면 우리가 승리하면 너희를 독립시켜주겠다는 왜 약속을 이런 하는 거예요. 약속들을 백분 보면 지금 하나도 안 해.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백군은 정말 한계가 많았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10월 말에 후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19년이 그 소비에트 결정적이었죠. 러시아의 가장 큰 위기였는데요. 네. 그 위기를 어쨌든 극복을 한 다음에 네네. 드디어 이제 승리를 구가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난데없이 또 변수가 생깁니다. 이번엔 또 다른데. 서쪽에서 난데없이 또 쳐들어온 군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지? 진짜 뜬금없죠. 폴란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예, 핀란드가 아니고 폴란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아무리 러시아가 적백내전으로 후들후들한 상태라고는 해도 진짜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이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두 독립을 열망하는 세력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 두 세력들이 순순히 독립을 하는 걸 원하지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이 지역이니까 형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지. 어디 슬라브 민족들이 이렇게 기어나가려고 그래. 간섭을 그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도 우리가 폴란드랑 평소엔 사이 안 좋았지만은 이제 우리의 힘을 합쳐야 돼라고 하면서 폴란드를 꼬십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야 이때가 기회다. 우크라이나의 서부는 계속 폴란드가 먹고 싶어하던 땅들이었거든요. 이거는 원래 우리의 고토다. 그렇죠. 과거 옛날 리투아니아, 왕국. 폴란드 그 연합왕국 네. 그 시절에 다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것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데니까 언제든 호시탐탐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제발 좀 들어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딱 역진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석에 네. 몰린 우크라이나가 내민 손을 네. 폴란드는 그럼 잡아주는 척하면서 요거만 내가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뭐 러시아 내전의 향방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네. 지금. 네, 이 사이에서 이제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쫙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키예프까지 갑니다. 또 벨라루스 쪽에서도 공세를 개시해요. 그래서 기세가 좋을 때는 오히려 벨라루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발판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에 드디어 정신을 차린 붉은 군대가 이것들 동생들 단속하러 가야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전력을 정비하고 탁 이제 침공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오게 된 인물들이 바로 과거 제정 러시아의 명장들이 소환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폴란드 민족주의 대 러시아의 어떤 충돌을 봤을 때 그때까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내지는 내가 러시아 제국군의 뭐 장교로서 붉은 군대에 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집거 상태에 있던 과거의 명장들이 대거 붉은 군대에 가담하게 되죠. 1차 대전의 명장들이요. 예. 외세가 개입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루실로프 명장 중에 장군입니다. 명장이에요. 네. 러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조국을 폴란드라고 하는 외세가 침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비에트 러시아에 협력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붉은 군대에 가담하게 되었고요. 붉은 군대의 어떤 육성 그리고 체계화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하게 되죠. 실제로 블루실로프가 이때 이제 본인이 가담을 하면서 공개 서한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구 러시아 제국군 장교들한테 나도 들어왔는데 너희들 왜 안 들어오니? 같이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명망 있는 사람이 그런 편지로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이때 진짜 많은 장교들이 가담을 하게 되죠. 에이트 공대. 그래서 다시 폴란드군을 원래 출발했던 폴란드 영토로 밀어내는데 여기서 레닌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독립 폴란드의 영토까지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바르샤바를 점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볼시비키 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죠. 네. 현실적인 사람들은 병참선이 너무 길어지고 붉은 군대도 많이 지쳤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영토를 되찾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폴란드 영토까지 들어가게 되고 바르샤바까지 가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중단하자고 하는데요. 레닌이 고집을 피우죠. 왜요? 여기서 이제 레닌의 오판을 한번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결국 이제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디서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희망과 절망의 어떤 뒤범벅인데요. 일단 1919년에 그 붉은 군대가 반혁명군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붉은 군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방어전 위주로 예,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러시아 혁명의 불꽃이 서쪽으로 날려서 독일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독일 혁명은 사실 안 됐을 실패했거든요. 때요. 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혁명도 실패했고 그 이후의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을 때 레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서쪽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그렇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혁명을 수출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가 바르샤바를 점령해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면 곧바로 폴란드와 맞닿아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고 서유럽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래야지 우리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감염병이야. 다음은 계속해서 번져가게. 이해가 되는 게 절망과 희망의 예. 공존이다. 예. 그래서 레닌이 계속 밀어붙였고요. 결국 트로츠키가 명을 받았기 때문에 투아첵스키를 시켜서 바르샤바로 진격하게 하죠. 러시아 대전에서 가장 일약급 스타로 부상했던 예. 장군을 여기서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예. 원정군 사령관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르샤바 코앞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사적인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 당시에 지금 폴란드군이 너무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한번 확 바르샤바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폴란드 이제 신생국가 굉장히 허약하니까 쉽게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북서 전선군을 지휘하고 있던 게 바로 투하첵스키입니다. 그래서 투하첵스키가 그 명령에 따라서 베레지나강을 넘어서 쫙 바르샤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쪽에서 공격하는 남서전선군이 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서전선군을 또 책임지고 있던 게 스탈린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스탈린과 보로실로프 등이 이제 밀고 가니까 야 이거 보조를 좀 잘 맞춰서 폴란드가 양쪽에서 두들겨 맞고 쉽게 무너지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뭐 나쁘지 않은 판단 같아요. 네. 근데 스탈린은 이 공격에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스탈린은 이때서부터 이제 노선 차이가 확 나타나는데 스탈린은 우리가 세계혁명에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이국도 지금 잘 네. 못 그래서 거리는데. 소비에트 러시아에 확실하게 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저 트로츠키가 저렇게 투하첵스키 밀어붙이면서 저렇게 하다가 일나면 어쩌려고. 한마디로 이 폴란드를 향해서 공격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 양팔이 북서전선군과 남서전선군이 이게 다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거 어디 데자뷰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동부전선 보면서 똑같은 상황 계속 있었던 러시아군의 불화가 여기서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을 딱 본 것이 폴란드였어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군의 암호를 털고 있었어요. 아 정보를 켰구나. 아 맞네. 네. 자, 이 우리가 폴란드의 암호 해독 실력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중에 독일의 애니그마를 애니그마. 푸는 그 실력이 이때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지금 소련군 스텝 꼬이고 있다. 양쪽 북서전선군과 남서전선군이 협조가 안 지금 된다. 협조가 안 되고 있다. 투하첵스키가 지금 굉장히 무리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걸 딱 파악하니까 여기서 반기회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투하첵스키가 비스와강 쪽으로 북쪽으로 공세를 대거 기울여 갖고 비스와강까지 다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피우스스키는 그쪽은 텅 비워놓고 중부전선 쪽에서의 비장의 예비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8월 14일에 대공세를 시작합니다. 다시 비스와강을 넘어서 이 투하첵스키의 배후를 향해서 쫙 북진을 하면서 퇴로를 끊기 시작합니다. 측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와 이제 배후가 끊기고 보급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붉은 군대가 무질서하게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대반격이 시작돼서 먹히기 시작한 날이 1920년 8월 15일. 8월 15일이야. 발이에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지난번에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돼 갖고 퍼레이드한 게 8월 15일이잖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이 아니라 바로 바르샤바 전투의 반격 기념일인 거예요. 약간 전승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폴란드는 지금도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날입니다. 폴란드 친구 있으면 8월 15일을 서로 만나서 축제하는 날로 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하지만 뭐 이 과정에서 결국에 아무것도 못 얻은 게 우크라이나죠. 예. 우크라이나는 결국에 폴란드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독립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소비에트 러시아에게 완벽하게 지배를 당하면서 또 억압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악연이 나중에 홀모도모로 또 이어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들어왔을 때 편승을 해갖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1920년 말까지 왔는데요. 폴란드와 혈투를 벌인 그때 어쨌든 간에 그쪽도 안정화가 됐고요. 유일하게 소비에트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크림반도에 웅크리고 있는 브랑겔. 브랑겔 아직도 있어요. 브랑겔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번 몸부림을 치면서 크림반도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붉은 군대는 예전의 붉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주둔해 있던 브랑겔 군대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13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꽤 되네. 병력이었고 크림반도를 우리가 지형을 보면 알지만 이게 톡처럼 딱 나와 있고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페레코프 페레코프 지역이죠. 지역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미 지금 브랑겔 군대는 옛날부터 여기는 요새화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요새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겔도 여기서 끝까지 항전할 수 있겠다는 나름의 믿음이 자신감. 있었던 겁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지지 않을 자신 있다. 다만 이제 여기를 공략했던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러시아 내전에서의 양대 축입니다. 한 명은 투하체프스키고 한 명은 푸른제죠. 분제. 둘 다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 군 경험이 없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인정받고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고 푸른제가 나중에 푸른제 아카데미의 그 푸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공이 엄청 컸던 겁니다. 근데 푸른제 군대도 한 13만 정도였습니다. 그럼 비슷하잖아요. 네. 방어하는 쪽이 훨씬 그렇죠. 또 유리한데. 그렇죠. 그래서 공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 막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페르코프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총가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습지대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이곳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폭파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이기도 네. 합니다. 결국 폭발을 못 시키긴 했지만요. 아무튼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운이 따라줍니다. 11월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시밭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여기가 바람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서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빠지는 거예요. 네. 저 지역이 되게 좁은데 여기가 석고가 잘 많아요, 되게. 발달돼 있어요. 네. 석고가 뭐냐면 석고. 우리 경포처럼 바다가 쑥 들어와 있고 이 양쪽이 발달해갖고 거의 맞부닥쳐갖고 여기 바람이 엄청나게 부니까 이 안에 갇혀있던 물들이 바다 빠져나간 쪽으로 거죠. 밀려 나가면서 육지가 넓어진 거야. 아. 그래서 여기를 타고 공격해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2만의 돌격대가 확 타고 넘어가니까 여기 방어하고 있던 백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허를 찔리게 됐고 자연 간척지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활약했던 게 마흐노 기병대입니다. 맞아요. 농민군이에요. 어. 그러니까 푸른제가 되게 외교적으로도 나름 뛰어나다고 하는 게 여기를 공략하기 전에 마우노군하고 나름 협약을 또 맺거든요. 그죠. 이때까지는 잘 써먹죠. 잘 써먹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활약을 하면서 결국에는 브랑겔의 러시아 백군이 철수를 결심하게 됐고 크림반도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차근차근 이제 적군이 다 함락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크림반도를 다 차지하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내전에서 적백 대결에서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힘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근데 이 그 녹군 마우노 군대, 농민 군대가 사실은 이 붉은 군대와 반혁명, 백개 반혁명 군대의 묘한 그 세력 균형에서 어떤 그 포지션을 차지해왔었는데 반혁명 세력이 완전 사라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토사구팽. 예, 사냥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전까지 녹군과 공적 체제를 가져왔던 붉은 군대가 이제는 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농민 군대를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 마흐노는 견디다 못해서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혁명 러시아에서는 붉은 군대가 승리를 구가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단발마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21년 2월에 혁명의 요람이었던 페트로그라드에 해군 기지가 있는데요. 이 해군 기지의 해군 병사들이 원래는 볼셰비키 최고 지지 기반이었었는데요. 1921년에 해군 병사들이 봉기를 합니다. 왜요? 너무너무도 볼셰비키가 내전을 거치면서 억압 세력이 됐고 혁명의 이상을 저버리고 또 다른 탄압자가 됐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니콜라이랑 똑같아 너. 뭐. 예, 예.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917년의 혁명 이상을 기억하고 있는 크론슈타트 해군 병사들이 있고 내전을 거치면서 현실론자로 돌아선 볼셰비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볼셰비키도 겪어보니까 그 전에 어떤 반혁명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는 내전을 거치면서 상당히 군사화되고 적과 아군의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한때는 혁명의 지지자였고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은 반혁명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반혁명 세력은 결국은 처부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트로츠키가 이끄는 군대가 밟아버렸죠. 수병 기지를 공격해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다 제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수병들이 그럼 도대체 언제쯤 우리의 이상은 실현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은 채 아마 세상을 떠났을 텐데 예, 맞습니다. 2025년에 역전다방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저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를 공격할 거야라고 지금도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 동안의 그 내전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역사의 비극인데요. 가장 잔혹한 테러가 난무하는 전쟁이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혁명 세력이 반혁명 세력에게 테러를 가하죠. 이게 바로 적색 테러입니다. 상당히 잔인하게 계급의 적을 타파한다고 하죠. 여기에 적색 테러를 당한 반혁명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파가 가만히 있지 않죠. 더더욱더 강한 테러를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색 테러겠죠. 그래서 적색 테러와 백색 테러가 서로 교차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과 뭐 백군이 붙었다, 뭐 녹군과 적군이 뭐 백군이 붙었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적군이 백색군의 지역에 가서 무슨 잔혹행위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내전이 결국에는 서로 적군과 백군이 싸우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군과 백군이 그 안에서 싸우면서 나의 주 기반 세력이 되어야 되는 농민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또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농민이 내 편을 들지 않고 제 편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테러하는 적이야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 반역자나 막 반혁명무자나 아니면 백군에 협조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고 과감하게 숙청하는 그런 형태를 벌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군대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기구가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경단 같은. 네, 그게 바로 이제 비밀 경찰이에요.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다는 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가서 즉결 처분을 하고 보복 학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행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예요. 사실 이런 공포 조작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시스템적인 거고 체계적인 공포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민이 적군을 지지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똑같은 행동들을 누가 했냐면 백군도 했습니다. 백군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백군의 그런 보복 행위, 백군의 테러 혹은 백군의 수탈 이런 것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군의 점령지에서는 비록 내 삶이 팍팍하지만 질서는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말 잘 따르면 적어도 백군 지역과는 달리 나의 삶에서는 안전은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란전이나 대반란전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 전제적으로 까야 될 게 적어도 내 이 지역에 살면서 내가 생명은 살 수는 있어. 살 수는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냥 입만 다물고 내내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백군 편 붙는 것보다는 적군 편 붙으면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이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 입장에서는 차악으로 적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군들은 철저하게 찾아내가지고 조직적으로 탁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데 백군은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잡아. 막 이게 마구잡이로 막 잡으니까 그렇죠. 네. 이놈들은 내내 했는데도 잡아가네. 그러니까 이런 불신이 생긴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쁜 짓 안 하면은 적군한테는 안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체카라는 조직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공포 정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혁명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반혁명 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또 탄압하고 이른바 불순분. 제거하는 것이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네요. 예. 저건 범죄상이야. 예. 그런데 제정 러시아 때 비밀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혁명가들이 결국은 혁명의 생존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극악한 비밀 경찰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체카였고 이 체카의 그 수장이 우두머리가 바로 그 펠릭스 드제르진스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입니다. 하지만은 혁명의 대의에 뭐 뛰어들어서 볼셰비키가 됐고요.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그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체카의 후신이 바로 엔카베드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엔카베드였고 소비에트 연방 때는 바로 KGB가 됩니다. 그리고 KGB 본부 앞에 펠릭스 제르진스키의 동상이 서 있었고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 제르진스키의 동상도 같이 파괴가 됩니다. 레닌 이끄는 적군이 결국 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통일된 거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련이라고 불리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22년 12월 말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란 말로 불러야 될 텐데요. 사실 저부터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면서 순간순간 헷갈려가지고 1922년 12월 이전에
소련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 네. 군일 것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 단 두 나라를 찾지 못했죠. 그게 바로 폴란드, 폴란드와 핀란드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잖아요. 예. 러시아의 이름에 담고 있는 땅의 크기는 이 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푸틴이 그걸 꿈꾸는 거 아닐까요? 푸틴의 그 머릿속에서는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자기의 세력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결국은 이제 독립국가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러시아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영토일 것이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민족은 사실은 허구, 만들어진 레닌의 잘못된 이론과 판단에 따라서 내주지 않아도 될 땅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오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 예, 그게 사명이면 예. 발트 3국하고 핀란드하고 폴란드는 넥스트는 우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푸틴의 행보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은 그 관성의 힘에 따라서 팽창을 할 것이다. 폴란드라든지 발트 연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푸틴의 생각에서는 이 동슬라브인들의 국가라는 것이거든요. 동슬라브인의 국가라고 하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동슬라브인이기 때문에 찾는데 사실 폴란드와 좀 다르다. 발트에는 사실 동슬라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루스키미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이론에 충실하자면은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찾아야 될 영토고 하지만 폴란드와 발트의 3국은 좀 그렇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재밌죠. 이 동슬라브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폴란드와 발트의 3국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고지고는 믿겠어요. 예. 틀릴 수도 있는데. 독일하고 이렇게 딱 눈 마주쳤을 때 그 바로 소련 들어왔던 예.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 푸틴 대통령의 어떤 구상이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국제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의 논쟁거리고요. 그러면 관전 포인트죠 앞서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그걸 판단하려면 저희가 독소 전쟁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많은 적군의 리더십을 가진 영웅들을 지금 수없이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1인자는요. 레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러시아를 살려낸 트로츠키 아닙니다. 누구예요? 스탈린.